할아버지, 엄마가 오늘 이 꽃을 꼭 전해드려야 한대요. 엄마가 누구니?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모질고도 신비로운 법입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의 끝에서 뜻밖의 구원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로 평생을 군림해온 한 노신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사고로 잃고 그 이후로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아버린 사람. 그는 지난 8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배신하고 도망쳤다고 믿었던 며느리를 향해 차가운 저주를 퍼부으며 스스로를 고립된 성벽 안에 가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8번째 기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대저택의 문을 두드린 조그만 손길이 있었습니다. 꼬질꼬질한 우비 사이로 드러난 아들을 쏙 빼닮은 눈망울을 가진 8살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신발이 벗겨진 순간 드러난 가문에 지울 수 없는 낙인. 과연 그날의 꽃바구니에는 어떤 가슴 절절한 사연이 담겨 있었으며 8년 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충직한 비서의 미소 뒤에는 어떤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제 할아버지의 처절한 참회와 세상을 뒤흔든 통쾌한 복수, 그리고 벼랑 끝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가족의 재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 저택의 문이 열리던 그 운명적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성북동의 깊은 가을 안개가 산허리를 감돌아 내려오는 저녁이었습니다. 태산그룹의 본가, 육중한 대리석 기둥이 받치고 있는 그 저택의 서재 안에는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호령하던 오태준 회장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짙은 갈색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잔에 비친 자신의 쓸쓸한 초상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지요. 창밖으로 무심하게 쏟아지는 가을비는 마치 8년 전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외아들 진우를 향한 그의 끊이지 않는 눈물인 양 서늘하게 대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로 오 회장의 마음속 시계는 차갑게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뿐인 혈육을 잃은 슬픔은 곧 아들의 사고 소식과 함께 종적을 감춰버린 며느리 윤서를 향한 깊은 원망과 장호로 변했고 그 감정은 오 회장의 노년을 더욱 고독하고 완고하게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당시 오 회장이 들었던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며느리 윤서가 아들의 비자금을 챙겨 내연남과 함께 도주했다는 것. 그 보고를 올린 사람은 30년 동안 오 회장의 오른팔로 일해온 비서실장 최강식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 말을 믿어버렸고 며느리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며 지난 8년 동안 스스로를 적막한 성벽 안에 가둔 채 냉혈한이라는 악명을 훈장처럼 달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아들 진우의 8번째 기일이었으니까요. 서재 한쪽에 마련된 작은 재상 그곳에는 아들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고 오 회장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며 아비로서 하나뿐인 혈육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정작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며느리를 향한 차가운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배신자, 도망자라는 낙인이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오 회장이 깊은 상념에 잠겨 있던 그때 갑자기 인터폰 소리가 정적을 깨며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라면 경호원들이 조용히 처리했을 일이었으나 그날따라 묘한 이끌림이 오 회장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부르는 것만 같았지요. 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서재의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에 비친 장면을 본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빗물에 젖어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8살
남짓한 꼬마 하나가 제 몸집만 한 커다란 꽃바구니를 가슴에 안은 제 저택 대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얼굴이 모니터에 클로즈업 되는 순간 오 회장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우비 사이로 살짝 드러난 아이의 또렷한 눈매, 앙다문 입술, 살짝 처진 눈꼬리와 오똑한 콧날, 그 모든 것이 8년 전 사고로 잃어버린 아들 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맨발인 채로 서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따라오는 최 비서가 한사코 만류했지만 오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급히 내려가고 현관을 지나 마침내 육중한 대문 앞에 섰습니다. 최 비서는 정체도 모르는 아이일지 모른다며 혹시 사기꾼이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오 회장의 손은 이미 대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삐걱 천천히 열리는 대문 너머로 아이와 오 회장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아이는 꽃바구니를 꼭 안은 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지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라 부르며 엄마가 오늘 이 꽃을 꼭 전해드려야 한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오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누구 엄마냐고 물었고 아이는 젖은 손으로 꽃바구니에 꽂힌 카드를 가리켰습니다. 오 회장이 조심스럽게 카드를 빼들자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 씨를 위해 마이너스 윤서 올림. 그 글씨를 본 순간 오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서, 그 이름은 8년 동안 저주처럼 그의 입에서 뱉어졌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카드에 적힌 그 이름은 저주가 아니라 애절한 그리움으로 다가왔지요.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민성이라고 했고 올해 8살이라고 했습니다. 8살 아들 진우가 세상을 떠난 지 8년, 며느리 윤서가 사라진 지 8년,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오 회장이 아이를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갑자기 아이가 미끄러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것이었습니다. 오 회장이 재빨리 아이를 붙잡았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아이의 왼발을 본 순간 오 회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4번째와 5번째 발가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합지증이라 불리는 태산그룹 오씨 가문 남자들에게만 대대로 내려오는 희귀한 내력이었습니다. 오 회장 본인도 그랬고 먼저 간 아들 진우도 평생을 숨기고 살았던 그 가문이 낙이니 지금 이 8살 아이의 발가락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차가운 땅바닥이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차가운 발을 움켜쥐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아들이 이 아이를 보낸 것만 같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최 비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뭔가 비릿한 살기 같은 것이 어리고 있었지요. 오 회장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8살 아이치고는 너무나도 가벼운 몸무게에 오 회장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8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던 것이지요. 최 비서가 아이를 빼앗듯 가로채려 했지만 오 회장은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 저택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생각 말라고. 그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최 비서의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명을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오 회장은 젖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자 민성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섭지만 사실은 따뜻한 분이라고.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꼭 아빠의 기일에 꽃을 전해드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오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이 며느리를 향해 퍼부었던 저주,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며느리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이렇게 꽃으로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엄마가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민성이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많이 아프다고, 계속 누워만 계신다고,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말하는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자들을 향한 분노였지요. 오 회장은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꼭 살려드리겠다고, 정말이라고.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려주겠다고 하자 오 회장은 아이를 가정부에게 맡기고 젖은 옷을 갈아입은 뒤 다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일평생 본 적 없는 서늘한 복수의 앙광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자들을 향한 처절하고도 장대한 복수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오 회장은 평생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기사가 있었고 뒷좌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거나 통화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조수석에는 따뜻한 담요에 쌓인 민성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길을 안내했고 오 회장은 그 작은 목소리를 따라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달동네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뒤따라오려던 최 비서에게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면 목숨줄도 끝인 줄 알라는 서슬 퍼런 경고였고 최 비서는 저택 마당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는 점점 화려한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네온 사인이 사라지고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해진 가파른 언덕길, 비포장도로에 차가 흔들릴 때마다 오 회장의 가슴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태산그룹의 안주인이었어야 할 사람이 이런 곳에서 지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민성이가 낡은 빌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페인트가 벗겨진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차에서 내려 민성이의 손을 잡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습기와 퀴퀴한 냄새가 더 짙어졌습니다. 삐걱, 민성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좁은 방 안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앙상한 몸으로 누워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윤서였습니다. 한때 단아하고 기품 있던 자태로 오 회장의 신임을 받았던 며느리, 하지만 지금 그녀는 간신히 숨만 몰아쉬며 앙상한 뼈마디만 남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윤서는 오 회장을 발견하고는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님이라 불렀습니다. 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서야, 윤서야 하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음성에는 8년간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모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푹 쓰러지는 그녀를 오 회장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오 회장은 비명 같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이 꼴을 만들었다며, 자신이 며느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통곡했습니다. 윤서는 초점 없는 눈으로 오 회장을 바라보며
민성이가 아버님 댁에 잘 다녀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자신의 아니가 아니라 아이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오 회장이 민성이는 건강하다고 잘 다녀왔다고 말하자 윤서는 그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회장이 무슨 소리냐며 죽다니 무슨 소리냐며 윤서의 거칠어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때 피아노를 치던 그 우아한 손은 지금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진우 씨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자신이 윤서를 의심했다고, 자신이 윤서를 이 지옥에 가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던 냉혈한이 그날 밤 지하방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오 회장은 간신히 정신을 추스르고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진우가 사고를 당한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윤서의 떨리는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온 이야기는 차마 인간의 탈을 쓰고는 저지를 수 없는 악행의 연속이었습니다. 8년 전 진우가 사고를 당한 그날 윤서는 임신 6개월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성이를 베고 있었던 것이지요. 진우는 그날 아침 윤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 비서실장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회사 장부에 뭔가 조작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진우는 그날 저녁 아버지께 모든 걸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고가 났지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고가 고의였다고, 브레이크가 조작됐었다고, 진우 씨가 타시던 차의 브레이크가 인위적으로 망가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최 비서실장이 윤서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작된 사진들을 보여줬다고 하지요. 윤서가 다른 남자와 외도했다는 사진, 진우의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라며 내민 가짜 서류들. 최 비서는 윤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이미 당신을 배신자로 믿고 있다고, 당신이 나타나면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하다고, 살고 싶으면 당장 떠나라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윤서는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진우도 잃고 아버님의 신뢰도 잃었는데 혹시라도 민성이까지 잃을까봐 두려웠다고. 그래서 최 비서가 마련해준 이 지하방에 숨어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최 비서는 매달 극히 일부의 돈만 던져줬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라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 것, 아버님을 만나려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민성이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서는 8년 동안 이곳에서 민성이를 낳고 키우며 바깥 출입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것입니다. 오 회장의 눈동자에 서늘한 안광이 서렸습니다. 오 회장은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진우가 남긴 것이 있느냐고, 무엇이든 조언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침대 밑 낡은 괴짝을 가리켰습니다. 오 회장이 괴짝을 열자 헝겊에 겹겹이 쌓인 작은 USB 하나가 나왔습니다. 윤서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진우가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자신에게 맡긴 것이라고,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께 이것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물이었습니다. 윤서는 8년 동안 이것을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님께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두려웠다고, 최 비서실장이 민성이를 해칠까봐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오 회장은 USB를 꽉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윤서와 민성이를 자신이 지킨다고. 그리고 윤서를 조심스럽게 눕히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최고의 의료진을 데려올 테니 조금만 견뎌달라고.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자신을 용서하시는 것이냐고. 오 회장은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오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최고의 의료진을 데리고 이 주소로 오라고, 그리고 윤서와 민성이를 본가로 모시되 최상급 경호를 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내린 뒤 오 회장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흘린 피눈물, 그 1000배, 10,000배로 돌려주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다시 차를 몰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 속을 복수의 화신이 되어 달려갔습니다. 최 비서가 기다리고 있을 그곳으로 말입니다. 윤서와 민성이를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는 대학병원 VIP 병동으로 이송시킨 오 회장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 차림으로 다시 저택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자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혹한의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거실에서는 최 비서가 초조하게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나타나자 최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그 아이와 여자는 어떻게 처리했느냐며 비굴한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오 회장은 아무런 대꾸 없이 최 비서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30년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줬다고, 참 오래 함께했다고. 최 비서의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오 회장은 내일 이사회가 있지 않느냐며 거기서 최 비서의 노고를 치하할 생각이니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최 비서는 그것을 자신을 향한 신뢰라 착각했습니다. 드디어 태산그룹이 자신의 손에 들어온다고, 드디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눈에 탐욕이 번뜩였지요. 최 비서는 그날 밤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거대한 덫의 존재를 꿈에도 깨닫지 못한 채 승리의 축배를 미리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태산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최 비서가 미리 매수해둔 이사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최 비서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이 실권을 장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안건을 발표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들어온 것은 휠체어에 앉은 윤서,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은 민성이었습니다. 장내에 비명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최 비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났느냐며 고함을 치려는 순간 오 회장이 상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오 회장은 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약속했지 않느냐고, 자네의 노고를 치하하겠다고 했지 않느냐고. 그리고 리모컨을 들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형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진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겠지요. 아버지 최강식을 조심하세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진우가 발견한 최 비서의 횡령 증거들, 조작된 장부들,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량 정비는 예정대로 진행했느냐는 최 비서의 목소리와 네 실장님, 브레이크 라인을 약하게 해놨습니다. 내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 겁니다.
하는 정비사의 대답이 담긴 녹취록이 흘러나왔습니다. 최 비서가 진우의 차량을 조작하도록 사주한 증거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이어서 화면에는 최 비서가 윤서를 협박하며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떴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아버님은 이미 당신을 배신자로 믿고 있으니 숨어 지내라는 강요, 매달 던져주는 얼마 안 되는 돈을 아버님의 자비라고 거짓으로 포장한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최 비서는 비틀거리며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 회장의 구두 앞날을 붙잡고 목 놓아 빌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렸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은 그런 최 비서의 손을 차갑게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고 내 며느리의 인생을 짓밟았을 때 너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이제 내가 받을 것은 법의 심판뿐이라고. 미리 대기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와 최 비서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 비서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광기 어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 돈, 내 주식, 내가 어떻게 모은 것들인데 하며 발악했지요. 하지만 오 회장은 이미 최 비서가 차명으로 빼돌렸던 모든 자산과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두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훔친 그 모든 것들은 이제부터 우리 민성이의 이름으로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위해 쓰일 것이니 너는 빈손으로 감옥에 들어가 내 죄악의 무게를 견뎌라고. 최 비서가 개처럼 끌려나간 회의실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은 며느리 윤서의 손을 잡고 이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어 큰 죄를 지었으나 이제부터는 아들이 남긴 유지를 받들어 이 회사를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곳으로 돌려놓겠다는 엄중한 약속을 했습니다. 며느리 윤서는 아버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8년 만에 비로소 태산그룹의 진정한 안주인으로서 그 위상을 되찾게 된 것이었지요. 오 회장의 시선이 회의실 창밖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8년 전 아들이 떠나던 날처럼 비가 내리는 대신 눈부신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자신의 옆에 서서 환하게 웃는 민성이를 보며 비로소 아들 진우가 자신을 용서하고 이 기적 같은 아이를 보내주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깊은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려한 태산그룹의 본사를 뒤로하고 최 비서가 끌려간 곳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탑가는 정반대의 세상인 차디찬 감옥의 독방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자신이 숨겨둔 비자금과 주식들을 되찾게 해달라며 벽을 긁어대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의 철저한 법적 응징 아래 최 비서가 가진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오 회장은 최 비서가 가장 아꼈던 강남의 펜트하우스와 외제차들을 처분하는 대신 그 소유권을 민성이의 명의로 돌려 며느리 윤서가 아이와 함께 가장 안락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최 비서는 자신이 누리고자 했던 그 모든 영화를 며느리와 아이가 누리는 소식을 매일 아침 신문을 통해 접하며 죽음보다 더한 박탈감과 자책감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은 가장 처절한 형벌이었습니다. 차가운 정적만이 흐르던 성북동 저택에는 이제 아침마다 민성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매일 아침 손자의 등굣길을 직접 배웅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지하방에서 병마와 싸워왔던 며느리 윤서 또한 오 회장의 지극한 보살핌과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서서히 예전의 단아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 회장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윤서에게 진 빚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것이니 부디 이 못난 시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서는 오 회장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우 씨도 하늘에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지난날의 모든 원망을 눈물로 씻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방눈이 포근하게 내리던 어느 겨울날 오 회장은 며느리와 민성이의 손을 잡고 아들 진우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죄책감에 차마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던 아들의 묘비 앞에서 오 회장은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내 아이와 아내를 지켜냈노라 하고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민성이는 아빠의 사진 앞에 할아버지가 사준 예쁜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랑 할아버지는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서의 눈가에는 슬픔이 아닌 희망의 이슬이 맺혔습니다. 세 사람을 감싸안은 겨울바람은 어느덧 봄의 기운을 머금은 듯 포근하게 그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태산그룹은 이제 숫자로 증명하는 성장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으로 거듭미하며 세간의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오 회장은 경영의 전면에서 물러나 민성이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어주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할아버지로서의 삶에 안주하며 생애 가장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바람 치던 기일에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던 그 작은 손길은 사실 하늘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준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오 회장은 잠든 민성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겠노라고. 8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이제 복수가 아닌 용서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가리키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